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진보진영 쪽에서 비례대표를 전담하는 정당을 창당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칭 정치개혁연합인데요.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기존에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정당들이 선거 시기에 이제 일종의 연합 비례대표 명부를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뭐 유럽이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 많이 있었던 뭐 그런 방식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명분도 있다고 보고요. 이 제안에 정의당은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비쳤는데요. 정의당 입장 잠시 후 1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 추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울먹였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여러 지표로 어려움이 확인되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경제 이야기 3부에서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나눠봅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부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 혼선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공장의 한 사장이 유통업을 하는 아들의 350만 장을 몰아주고 15배 폭리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재기를 비롯해 이런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까요? 4부 박변과 김판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는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의 주인공은 간편 진단 키트를 개발해낸 김소연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진보개혁진흥의 비례대표형 연합정당 추진 움직임에 대한 정의당 입장 들어봅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심상정 대표가 연합정당 창당을 꼼수라고 규정했는데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비례용 연합정당을 준비하고 계신 정치개혁연합에서 정의당의 참여를 제안을 하셨는데 예.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 만일 그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진보개혁 세력, 예를 들면 민주당, 뭐 녹색당, 미래당 이런 식으로 합하게 되면 그 정의당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참여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여기서 기획하고 있는 이 비례용 연합정당이 단순히 연합을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선거 시기에만 반짝 창당하는 임시정당을 만들고 비례용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가 끝나면 원래 정당으로 되돌려보겠다는, 되돌려보내겠다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용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있는 이 꼼수를 우리도 반복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상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꼼수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유권자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결국은 진보 개혁 세력이 숫자를 많이 확보 못하는 결과가 나게 되면 결국은 국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래한국당은 위헌 정당이고 가짜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라고 하면은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비전과 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미래통합당의 꼭
굴뚝악시 노릇을 하는 비례전담 정당이라는 거는 정당도 아니고 하청 조직이 정당 행세하는 행태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은 지금 미래한국당 해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고된 길을 걸어왔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함께 해온 이유는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 거대 정당이 독식하고 소수 정당에 불리하게 짜여져 있어서 유권자의 표율 가치를 불평등하게 만들어온 이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는 예.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이런 비례용 하청 정당을 통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같이 마련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그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연동형 비례제라는 우리의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들이 위헌적 꼼수 행위를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게 괜찮다라는 그런 처참한 논리가 우리 정치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발상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과 혐오만 키울 뿐이고 이제 이런 꼼수적인 방식 저들이 하니까 우리도 같이 꼼수를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4+1 선거법 협상 때 케이블을 30석이 아니고 20석만 씌워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은 심상정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원래 캡이란 거는 연동형 비례제라는 제도 자체에 존재하는 게 맞지 않는 것이었고요. 예. 네, 이제 그 연동형 비례제라는 우리가 물론 준연동형으로 좀 후퇴된 안이 통과가 됐기는 했습니다만 예. 거대 정당만 유리하고 소수 정당은 불리한 그래서 유권자들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할 수 없는 선거제도를 예. 좀 더 동등하게 반영하는 제도로 바꾸자라는 그 취지 자체에 동의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말씀을 예. 그런 의견은 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심 대표가 유권자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진보개혁 승리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전략적 투표 민주진보 진영 세력에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 뭐 30% 가까이 표가 나오게 되면 비례로 거의 다 네. 사표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의당 비례는 정의당에 뭐 지역구는 민주당에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 전략적 투표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례용 위성정당 또는 비례용 연합정당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뭐 저희의 어떤 의석수를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껏 노력해왔고 유권자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반영돼야 된다고 외쳐온 정의당의 원칙과 대의상 이 부분은 뭐 의석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원칙과 대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입장을 밝혔던 부분이고요.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으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꼼수 창당과 이 꼼수 비례용 위성정당을 활용해서 이 중도 개혁층이 오히려 진보 지지층 실망하고 진보 지지층의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그런 이 지역구 선거의 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이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거나 또는 그런 정당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한다면 지역구 선거에서 과연 이 진보 지지층 또는 중도 개혁층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대의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개혁 진보 세력이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다음 국회 때 선거법을 주도적으로 선보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논리라면 일단 우리가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나서 그때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을 하겠다, 예. 진보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예. 국민들이 믿어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어쨌든 이 진보정당이라는 이 힘든 길을 20년을 맨몸으로 버텨왔고 지금 우리가 외쳐왔던 가치들을 훼손하는 것은 예. 정의당은 반짝하고 사라질 정당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정의당의 길을 걸어갈 정당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그런 의석 확보 문제 때문에 타협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자충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의당의 목표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일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 혹은 이동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인가요? 그 심상정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 이런 발언을 했었을 때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동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아마 당 내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심상정 대표의 탄핵 관련 발언이 약간 왜곡되어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심상정 대표가 설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이 탄핵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터무니없는 망동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망동을 막기 위해서 함께 할 것임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언론으로부터 왜곡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마스크 대란에 결국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 상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요,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마스크 문제를 두고 국민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긴급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국내 공급을 풀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좀 현장에서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대책위 회의에서 마스크 한 개로 3일 쓰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발언이 이해를 한다면 하겠지만 또 민심은 또 자극받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부처들의 비상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언급도 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달라며 비상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신천지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대구 경북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중대 국면이다라면서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과 대단히 이례적인 높은 감염률이 우리 방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는 분명한 팩트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를 정확히 꼬집은 것이 아무래도 정부의 대응 실패라는 야권의 정치적 공세를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집단 감염, 또 감염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점, 또 신천지 쪽에서 과연 방역하는데 어떤 협조를 해줬느냐. 초반에 좀
그런 예. 문제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언급한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시험들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초중고 개학도 연기되고 있고. 그렇죠. 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연기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시험이 연기되는 건 당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시가 일단 이달 21일에 치를 예정이던 2020년 공개 경쟁, 경력 경쟁 필기 시험을 4월 중으로 연기한다고 밝혔고요. 국토교통부도 오늘 21일 날 시행할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도 지난달 29일에 예정됐던 이미 5급 공채 1차 시험이 이제 4월로 미뤘었는데요. 또 28일 날, 오늘 28일 날 실시할 계획이던 9급 공채 필기시험도 오는 5월 이후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어제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네, 정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만희 총회장의 사과나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제 박근혜 시계의 초점이 예. 쏠리게 만들려고 좀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 이제 그게 작동을 한 건지 정치권에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시계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예. 일단은 의도가 뭐냐, 시계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천지 측에서는 일단 신도한테 선물을 받은 거고 예. 정치와는 시계는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추운 날씨인데도 좀 뜬금없이 반팔 셔츠를 입었다든가 시계가 좀 드러나는 자세로 계속 이렇게 했다라든가 아무래도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어제 저녁에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이 우리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은장 시계만 제작을 했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 차고 나온 건 가짜다. 이렇게 해명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만희 총회장이 이게 박근혜 시계를 차고 온 게 저열한 정치 공작이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현 정권에서 살인죄로 고발까지 당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왜 친분을 과시하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 가깝고 야당과 유착이 돼 있다는 것을 이렇게 흘리면서 오히려 여권에다가 나 좀 잘 봐달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 사진을 보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반팔 티셔츠를 계속해서 입는 모습 또 몇 년 전 사진에도 이 시계를 차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시계가 진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금줄 시계는 만드는 거는 금시초문이다. 라고는 하면서도 이제 이걸 받아서 금줄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맛칼럼니스트죠. 황교익 씨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만희만을 위한 금장시계를 제작해 선물했을 수도 있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올려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보도는 그 시계 장인들과 인터뷰에서 가짜일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짜 만들었다 처벌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MB 정권 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를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들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이런 기사도 실렸던데. 예. 진짜냐 가짜냐 이 진위 논쟁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네요. 예,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예.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주장했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죠. 정확한 데서 진단을 받아라. 했다가 진단을 결국은 받았다면서요? 예, 이제 어제 사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요. 경기도가 이제 이 회장의 채취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신천지 관계자가 저지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행범 체포 가능성 이렇게 언급하면서 재차 압박을 했고 결국에 이제 저녁 한 밤 9시께 결국 과천보건소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가격리 중 일본 여행을 간 국립 발레단 발레리노 징계위가 열린다고요. 예, 이제 발레리노 나대한 씨 얘긴데요.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갔다가 자가격리 조치가 됐는데 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여자친구하고 이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좀 어제부터 되고 있는데요. 강수진 국립발레단 그 예술감독이 사과를 했는데 국민들의 좀 따가운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발레단이 결국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을 밝혔습니다. 나대한 씨가 자가격리 해제가 이제 12일에 해제가 되나 봐요. 이때 징계위를 열겠다고 합니다. 이제 가벼운 건 경고, 감봉 이런 건데 정직 해임까지도 결정될 수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집에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왜 일본 여행을 갔을까요? 미리 예정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도 언론 보도 나오고 보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분이 마스크를 사러 나왔더라고요. 거기다 줄까지 서서. 예, 맞습니다. 어제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럼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타인을 위해서라도 자가격리는 필요한 건데 자꾸 이런 걸 깨는 분들이 나와서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어제 대구에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50대 남성 한 분이 마스크 사는 줄에 이제 같이 서 있다가 또 우연찮게 이제 거기 방송사 취재진이 인터뷰를 걸었는데 사실은 내가 확진 통보를 받았는데 마스크 사러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경찰에 바로 취재진이 알렸고 결국 강제 이송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좀 아무래도 자가격리 조치를 받으신 분들은 좀 지침을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상황 한번 알아보죠. 민주당이 비례정당 참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그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상정당 이걸 이제 꼼수로 규정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훼손이 됐다고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결국 이기려면은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 진보 아까 좀 전에 일부에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 진보 개혁 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가칭 정치개혁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당 준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정치개혁연합이 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등의 참여 제안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가자고 하니 한국당의 비례 예산 20석 가까이 밀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그렇다고 이제 여기에 그냥 선택 참여하자니 자신들이 이제 비판해온 꼼수가 일종의 자기들도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좀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의당과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녹색당 정도 해서 그냥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막판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한국당 상대로 그 위성정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이다 보니까 입장을 선회하기가 좀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그런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배는 몸을 실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귀찮고 우습게 여기는 세력들에게 단호하지 않으면 민주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발언이 좀 정의당은 독자 노선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선이 임박하면서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민주진보 진영의 이제 패배 위기론이 심화할 경우에는 결국 정의당도 참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예. 글쎄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는 게 시간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날지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배현진 전 앵커에 대한 송파을 단수 공천을 확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배현진 전 MBC 앵커죠. 서울 송파을에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인사로 분류가 되죠. 결국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 송파을이 사실은 추가 공모도 받았었어요. 근데 추가 공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현진 후보에 대한 단수 추천은 아주 합리적인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이다. 환영한다. 이렇게 뜻을 밝히면서 힘든 공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공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박수를 보낸다라고 이제 공관위를 한껏 지켜 세웠습니다. 예. 공관위를 한껏 지켜 세웠습니다만 공관위에서 홍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하는 양산을의 후보자를 더 받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실상 컷오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이제 컷오프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은 경선을 친 거냐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명색이 전 대선 후보인데
그냥 컷오프를 시킬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컷오프냐 경선이냐. 이건 단수 공천은 결국 아닌 걸로 결정 난 거네 그러면. 예. 추가로 받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이 총선을 앞두고 뭉쳤다고요? 예, 뭐 태극기 부대라고 하죠. 광화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부터 모였던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자유공화당이 됐어요. 그래서 예. 오늘 공식 출범을 했고 공식 출범을 하면서 오늘 바로 미래통합당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하고 자유통일당의 김문수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함께 하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야권 연대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김문수 대표하고 조원진 대표가 자유공화당의 공동 대표를 맡게 되고요. 그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 자유공화당에 입당해서 상근 상임위원을 맡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죠,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 보면은 결국은 김문수, 정강훈, 조원진, 서청원 그리고 공천 탈락한 김순례 의원까지 당장 현역만 3명 정도 되니까 예. 비례 정당으로 봤을 땐 뭐 앞번호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럼요. 친박들이 다시 뭉쳤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친박들이 이제 정치 세력을 다시 한번 예. 결집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뭐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으니까. 예. 근데 또 이제 후보 단일화가 쉽지만은 않을 게 이미 미래통합당은 저기 이제 바른정당이랑 합당이 됐잖아요. 예. 이제 뭐 아무래도 화학적으로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만일 친박 세력이 다시 미래통합당과 합치게 되면은 과연 그 중도를 지향하는 보수 세력들이 표를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미래통합당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조금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사건 사고 소식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네요. 해군 고속정 사격 훈련 중에 수류탄이 폭발해서 총 승조원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12시 20분께 경남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 사격 훈련 중이던 해군 고속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해서 간부급 승조원 2명이 중상을 입고 5명이 경상을 입었네요. 예,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게 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참 그렇네요. 예, 오늘 지금 방금 좀 전에 들어온 사건 같은데 예, 좀 안 그래도 좀 국민들이 우울한 시기에 그렇습니다. 네, 뭐 안 좋은 사건이 또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의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저희 그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이 개발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검사는 이른바 RT-검사법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PCL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항원 간편 진단 키트를 사용하면 집에서도 10분 안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 속에 빠른 검사를 위해선 항원 간편 진단 키트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PCL 김소연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PCL이라는 회사는 원래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 PCL은 체외진단 시약 및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예. 체외진단이라는 것은 피땀, 오줌 같은 것이 몸에 있는 물질들을 밖으로 꺼내서 진단하는 것이 체외진단이고요. 예. 저희는 제가 직접 개발한 원천 기술인 SG캡이라고 하는 매우 민감한 바이오칩 기술을 가지고 예.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병을 한 번에 검사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진단시약 개발하는 회사였고. 네네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된 게 2월 중순쯤입니다. 31원 확진자가 2월 16일 날 예배를 했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이 코로나19 항원 간편 진단 키트를 개발해야겠다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직접 업무상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항저우 등 협력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보건당국자들하고도 여러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예. 이때 여러 가지 정보를 우선 얻게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타깝게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그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해서 삼성병원과 연구를 계속 추진해서 임상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질병관리본부하고 메르스를 포함한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다중진단 키트를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마침 저희 회사의 후베이성 출신 연구원이 있는 관계로 예. 진단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1월부터 여러 가지 그 중국에서 먼저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기존에 있던 진단 키트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저희 진단 키트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진단 키트는 유전자 검사 키트라고 하거든요. 예. 우선 설명을 드리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유전자와 단백질 항원이라는 이런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지금 쓰는 RT-PCR이라는 방법으로 증폭을 해서 보고요. 저희가 보는 방법은 이 단백질 항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항원을 보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신속 진단 키트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유전자 검사 시약은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긴 하나 검체 준비부터 증폭까지 매우 숙련된 연구원이 6시간 넘게 검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고 손도 매우 많이 타는 검사법입니다. 예. 근데 저희 신속 진단 키트는 10분 안에 매우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라 보건소나 의원급 병원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어서 예. 유전자 검사 시약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계자들이 너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경무에 지쳐서 이걸 사용하면 그런 점을 좀 좋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도는 지금 사실 긴급 사용 제품들은 정상적인 임상을 할 수가 없어서 정확도를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 보통 저희가 통상적인 식약처에서 허가받는 제품들은요. 예. 실제 임상 검체 굉장히 많은 몇백 개의 검체와 정상인 검체를 비교해서 기존 진단 시약과 비교해서 정확도를 내고 있는데요. 예. 이거 지금은 저희가 정상적인 임상을 할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서 실제 사실 진단에 사용됐을 때 정확도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검사법이. 예. 거기에 저희가 미루어 보아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식약처 승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거는 긴급 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 사항이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신속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질본에서 이런 승인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또 현장에 특히 이 질본에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감염병 분석센터라고 해서 예. 이분들이 직접 대구까지 전부 파견돼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에게 너무 과중한 우리 시약도
어떤 게 이 승인, 긴급 사용 승인도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사실 현장에 파견돼서 이게 굉장히 숙련된 분들이 해야 되는 거라 엄청난 양의 검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참 이해가 되는데요. 좀 다른 방법이 나와서 이런 저희 같은 진단 키트도 빨리 사용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25년이 넘게 이 감염병 진단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요. 예. 여러 가지 조기 진단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중국에 많은 협력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협력 업체와 과학자로부터 많은 조언과 정보를 얻어 여러 가지 키트를 잘 개발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인 항원항체 검사 키트를 준비해서 이런 노력이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댓글 좀 살펴볼까요? 김민주님께서 힘내요 대구 경북, 힘내요 대한민국, 파이팅 주셨고요. 또 자영업자분들도 힘내세요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꼬슴도치님께서 10분 만에 가능해지다니 획기적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글 주셨고요. 갑스님께서는 제 친구가 대구에 있는 병원에 간호사로 있는데요. 다들 너무 예민하고 피곤해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했는데, 대구 경북, 또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에 계신 의료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김은지님께서 힘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술이 힘이네요. 대한민국 파이팅,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1부, 2부 순서는 여기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보죠. 경제 베스트 라인업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인디 고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뉴스도 어두운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네. 코로나19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안 좋은 소식이 있네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줄었네요. 네, 지난해니까 사실 코로나 여파가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우리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고 하죠. 예. 이게 32,04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만 달러 넘었네요. 네, 3년 연속 3만 달러를 돌파하긴 했는데요. 예. 이 1년 전인 2018년에는과 비교하면은 4.1%가 줄었습니다. 4%면은 꽤 많이 감소한 네, 1인당 국민 총소득 감소한 건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1.9% 줄었거든요. 그거 이후 4년 만이고요. 제가 앞서 4.1% 줄었다고 했잖아요. 예. 감소 폭으로만 놓고 보자면 금융위기 때 2009년에 10.4% 줄었거든요. 그 이후 최대입니다. 예. 이 1인당 국민 총소득 왜 줄었냐 보면은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달러 환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면 당연히 우리 원화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국민 총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2019년 지난해 평균 환율이 1,165.7원이었어요. 예. 2018년에는 1,1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5.9% 올랐으니까 원화로 환산 치면은 그닥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 달러로 환산하니까 줄어든 게 됐습니다. 5.9% 상승하고 4.1% 감소해요. 네, 이렇게 맞아요. 되네요. 네. 근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국민 총소득 하니까 1인당이고 3만 달러라고 대충 치면 우리 4인 가족이니까 우리 4인 가족의 소득은
12만 달러가 돼야 되겠지. 1억이 넘어야 되죠.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 국민 총소득에는 정부와 기업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 개인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업 부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요. 아마 왜 내 소득과는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내 총생산 아까는 GNI였고 네네. GDP죠. GDP도 떨어졌네요. 네, 이게 IMF 이후 최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명목 GDP 성장률이 1.1%로 IMF 이후 최저고요. GDP는 뭐고 명목 GDP는 뭡니까? GDP는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걸 다 합친 거예요. 예. 한 국가 안에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명목자가 붙으면요. 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왜 혹시 1월 달에 정부가 2019년 2% 그 수치 2자 맞추려고 엄청 재정을 쏟아부었다 예. 4분기에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그래서 2%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건 실질 GDP 성장률이고요. 네, 그래서 2% 달성을 했었고 그게 그 2% 달성에 정부가 1.5%포인트, 민간이 0.5%포인트 기여했어요. 원래 이 성장에는 그 민간 소비나 투자가 많이 기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이끈 성장이다라는 비판이 나왔던 게 바로 예. 이 지점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실질 GDP는 2% 달성을 했는데 명목 GDP 성장률이 1.1%로 IMF 이후 최저다라고 했는데 아까 명목 GDP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라고 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 경기에 더 가까운 지표는 명목 GDP 성장률입니다. 이게 IMF 위기 이후 최대로 안 좋다는 거니까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예. 근데 문제는 올해인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1분기 모든 경제가 지금 거의 올스톱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지겠네요. 네, 올해 1분기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1.2% 성장했거든요. 예. 재정을 쏟아부어서 2%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1분기는 상대적으로 더 성장률이 좋게 나와도 그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 추경을 할 텐데 네. 추경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진 않을 것처럼 보이네요. 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쏟아부으면 당초에는 정부가 2.4% 전망했거든요. 예. 한 0.2%포인트 깎아서 그래도 2%대 성장은 달성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한국은행도 역시나 2.1%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무디스나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곳들은 우리나라 전망치를 1.9, 1.6으로 각각 2%가 웃도는 성장률에서 2%에 못 미친다 하고 낮췄습니다. 심지어는 노무라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사태가 6월까지 잦아들지 않으면 0%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예. 그 1년을 얘기하는 거죠, 올해. 네, 맞습니다. 예. 노무라는 근데 항상 안 좋게 얘기하네요. 노무라는 대체로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 일본, 이란 코로나로 아픔을 겪고 있던 국가는 다 비슷하게 이런 일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OECD가 어제요. 우리나라 성장률 2%로 낮췄거든요. 0.3%포인트 낮추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5.7에서 4.9로 낮췄어요. 5% 성장도 못한다는 얘기죠. 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인데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을 봤더니 충격적이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여파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자료겠네요. 아마 뭐 중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자동차 판매량이 심리 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황이 다 안 좋고 지금 다들 밖으로도 나가지 않는 추세니까 아마 자동차를 살 일은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국내 완성차 5개 업체가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8만 1,700대 정도를 팔았거든요. 이 국내 판매량이 월간 기준으로 9만 대 밑돈 건요. 2009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판매량은 22%가 줄었고요. 1위 업체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량이 무려 26%나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종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 6월까지 5%에서 1.5% 낮춰준다고 했거든요. 예. 143만 원 정도 한도예요. 그래서 한번 좀 많이들 사라라고 예. 소비를 약간 좀 해라라고 부추기는 예. 건데 사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예. 6월까지.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그 전에 사태가 끝이 난다면은 뭐. 진정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차피 차를 좀 바꿀 수요가 있는 분들은 기왕이면 6월 전에 사시면 세제 혜택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네. 계획하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올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증시의 40%가 날아간다? 네. 원래 이분이 그 고장날싱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예. 항상 거의 비관론을 외쳐가지고 그러면 시장이 나빠졌을 때 한 번은 맞잖아요. 한 번을 맞춘다. 네네. 예. 뭐 인디안 기후제 같은 거. 예. 네, 그런 비판도 듣긴 하는데 어쨌든 이분의 말씀을 뭐 다들 귀담아 들으니까요. 시장에서 예. 이분이 그 마켓워치라는 인터넷 미국 매체에 나와가지고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올해 30에서 40%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러면서 당장 증시에서 돈을 빼서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지금 빼면 손해가 크잖아요. 아직 이분의 말은 네. 최악의 위기는 아직 안 왔다. 세계 증권시장 매도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요. 지난달 26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는 올해 중국 성장률이 아무리 좋아도 4%, 예. 최악의 경우엔 2.5%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중국이 2.5% 성장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도 좀 어려운 예. 일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지금 현재 또 그 각국 이제 중앙은행들이 좀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닥 효과가 없다고 얘기한 게 생산 설비가 무너지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공급 측면의 충격을 일으키는데 통화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올해 세계 경제는 퍼펙트 스톰을 맞을 것이다 라면서 굉장한 비관론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도 대체적으로 빠지는 상황인데 오늘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만 네. 개미들과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기관이 좀 더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보다는. 네. 이게 오늘 아마 그 아침에 뉴욕 시장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려 5% 넘게 폭등했습니다. 예. 이 포인트로만 보자면 1293포인트 올라가서요. 폭으로만 놓고 보면 사상 최대입니다. 예. S&P 나스닥도 각각 4% 넘게 올랐는데요. 예. 이게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고요. 예. 그다음에 전 세계 G7 재무장관들이 내일 오전에 긴급 화상회의를 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국제적인 공조로 해서 지금 위기 상황에 대처할 것이다라는 기대에 지금 현재 증시가 폭등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동안 빠진 것도 많이 하는 측면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기도 미국이 5% 올랐으니까 당연히 오늘 아침에 문을 짠 여니까 시장이 2.5% 급등 출발했어요. 끝날 때는 그게 아니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약세장의 패턴이거든요. 예. 개장 직후엔 2.5% 급등해가지고요. 2050선을 회복했습니다. 예. 그런데 상승 탄력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결국 2014포인트로 마감했거든요. 예. 일본 증시도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마감했고요. 중국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올랐는데 결국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예. 이게 전형적인 약세장 예. 패턴입니다.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식 같이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올라가면 조금 오르고 우리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는데 그래서 이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 좀 금지시켜달라. 네, 이게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 코로나19 한참 이럴 때 공매도 금지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다시 쑥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공매도 관련돼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이게 공매도가 어쨌든 간에 이게 가격 결정 기능이 있다라고 분명히 뭐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분명히 공매도 때문에 낙폭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게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주식이 떨어지면 돈 버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예. 일단 1,000원에 팔고 나서 900원이 되면 900원에 되사서 갚으면 100원만큼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문제는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게 있고요. 일단 팔고 나중에 갚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일단 파는 거 이거는 금지돼 있습니다. 예. 이건 시장 조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 차입 공매도만 가능한데 그래서 공매도 전략을 구사하려면 일단 주식을 빌려야 돼요. 예.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빌리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정이 그렇죠. 복잡합니다. 예. 마땅히 뭐 빌려주는 것도 딱히 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 놀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때리고 개인은 그걸 다 물량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매도 없애달라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금융감독원도요. 이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조금 인식을 하고서 그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보고서라는 걸 해서요. 금융위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홍콩 같은 경우는요.
제도는요. 공매도가 모든 종목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고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한 종목을 지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이러한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투자자 보호를 하는데요. 이걸 이제 금감원이 우리나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도를 만드는 건 금융위원회거든요. 예.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하는 곳이고요. 라고 했는데 금융위원회 입장은 이게 홍콩만 이런 제도가 있지 미국이나 유럽, 일본 증시에는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증시를 도입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혹시나 빠져나가지 않을까 규제 그럴 때문에. 가능성도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실제 제도가 도입된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추경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네. 규모가 아마 상당할 걸로 보이죠? 네, 이게 어제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당정협의 열린 다음에요. 브리핑을 했었는데 규모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지만 메르스 추경 때의 예산을 훨씬 넘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소셜미디어에다가 11조 원 넘는 추경안을 마련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참고로 2015년에 마련된 메르스 추경은 6조 2천억 원 규모였거든요. 주로 어디다 쓰냐? 그러면은 이제 음악 구구차, 검사 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하고요. 이번 격리자 생활지원비도 추경에 반영합니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전자금도 반영을 하고요. 신용 기술 특례 보증,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5천 원 추가 발행 이러한 내용이 다 추경안에 반영이 됩니다. 예. 김상조 정책실장도 추경 관련해서 발언을 했네요. 네, 역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요. 한 11조 원 근처 또는 그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오늘 오전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년의 성장률은 아마 좀 좋아질 것이다. 예. 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정부가 안을 마련하면 국회가 이제 통과시켜주는 네네.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에도 깎을까요? 야당에서? 깎기는 상당히 쉽지 않고요. 다만 세부 항목을 좀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경이 필요한 것은 여야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 이재용 소카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했다는데 재난의 기본소득이 뭡니까? 이게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다 2월 29일 날 재난 국민소득 50만 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용 소카 대표는 재난 국민소득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마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기본소득입니다. 내가 재산이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 일을 하고 있냐, 나이가 얼마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이 복지제도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잖아요. 예. 선별적 복지를 하려면 이걸 도대체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걸러내야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가지고. 네, 복지 행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게 걸러내다 보면은 이거 자기가 못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또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럼 다 같이 주자라는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건데요. 이재용 소카 대표가 주장한 거는 이게 기본소득은 평소에도 그냥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재난 상황이니까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이 추경에 필요한 추경을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난 국민소득해서 50만 원을 그냥 국민한테 다 주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근데 5천만 명한테 다 줄 수는 없을 테고. 네. 이게서 이제 기본소득의 원래 출신 다 주는 건데요. 예. 이게 재난 기간에만 해당해서 2천만 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부 소수 지금 신생 정당 같은 경우에는요. 비임금 노동자 650만 명,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750만 명 등 1,400만 명에게 월 30만 원을 주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과연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이건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은행 대출 창구에 가면 신용 등급이 7등급이 안 돼가지고 대출 못 받는 소상공인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요. 예. 이런 정도로 구멍에 복지제도의 구멍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약간 구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만 원씩 2천만 명에게 주면 10조 써야 되네요. 추경 돈이죠. 네, 추경 정도의 돈. 네. MB 정부 때 4대강에 부은 돈도 엄청난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소카 대표가 직접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서 화제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에 앞서서 앞서 말씀 신생 정당들 있거든요. 기본소득당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수조 마치고요. 4부에서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와 함께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줄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3부에서 고란 기자와 경제 얘기를 했는데 8199님께서 문자로 서민도 지원 부탁합니다. 대출 있는 분, 원금과 이자 같이 갚는 분 원금 연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민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어렵기 때문에 말이죠. 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신천지 교회 측을 겨냥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의 수사도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수사에 들어갔습니까? 3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원지검의 피해자 단체들이 고소 고발했습니다. 뭐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2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서울시에서 고소 고발했던 부분입니다. 살인죄, 상해죄 같은 거. 또 하나는 그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했던 거예요. 예. 그 이름을 이만희 총회장이 지어줬다. 새누리당. 예. 그래서 그 부분 3가지 정도가 진행 중인데 수원지검께 지금 가장 빨리 좀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고소 고발 들어왔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이 검찰에게 압수수색해라.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벌금 사안들이에요. 예. 살인하고 상해는 조금 쉽지 않다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는 압수수색을 좀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원래 같으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표창장 때문에 압수수색한 걸 봤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고 더 중하거든요. 예. 또 방역의 문제도 있고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벌금에 해당하는 죄라 하더라도 또 다른 범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표창장보다는 중하게 압수수색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개시하면 요새 통신 지휘망부터 타격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뭐 교리나 믿음, 전파 이런 게 주된 활동인 단체들은 이게 감염병 전파의 어떤 숙주가 아니 뭐랄까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 빨리 어떤 통신지망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격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놔두면서 방역 활동이 예방 활동이 잘 되기를 바라만 보고 있겠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거는 뭔가 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권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전도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지금 확진자들 중 대부분이 이제 신천지 관련 확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 테고요. 자, 그럼 신천지 관련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일단은 계속 얘기하지만 살인죄 같은 거는 쉽지는 않아요. 적용하기 어렵다. 예.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장도 뭐 법률가 출신인데 예. 형법 책 보면 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쉽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검찰을 좀 빨리 좀 수사를 해라 촉구하거나 방역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살인죄, 사기죄를 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고발을 받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뭐 그 살인이든 아니든 간에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 김윤우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거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좀 확보가 돼야지만이 이게 좀 막을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초기에 신천지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단 말이죠.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네. 오늘 보도된 것도 보면 모친이 서울 지역 신천지 신도라고 밝힌 그 A씨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현재 어머니가 모임이나 예배에 나가지 않지만 줌이라는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신천지 측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면서 자기 일상을 누군가에게 계속 보고하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내용의 유언비어를 공유하고 있냐면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는 감염 양성 반응이 아니라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병원이 잘못 검사한 것이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천지를 없애기 위한 수를 쓰는 것이다. 이런 유언비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이 뭐 그쪽에서는 성도라고 한다고 하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 지휘부와 그 중간중간 간부들, 연락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유언비어를 내부적으로 유포하면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공유한다. 이것도 그렇죠.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처벌할 수 있죠. 처벌하려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평상시라면 검찰의 태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더라도 중해야 되고요. 압수수색할 가치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뭐 표창장 빼고요. 가능한데 지금은 심각 단계고 뭐 저는 좀 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비상사태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삼아 올린 동영상을 올린 사람도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국민의 바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인데 왜 이렇게 신중한 행보를 보인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 검찰이 기소하기를 기다리는 법원처럼 팔짱 끼고 있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저 입장에서는 이게 한 곳에 인력을 몰아주고 신천지 수사를 다 몰아서 해주게 해주면 좋겠지만은 수원 따로 중앙 따로 하고 또 지금 횡령 수사는 또 안양인가에서 하고 있죠. 이렇게 다 분산해서 하고 인력을 지원해 주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조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긴 합니다. 지금 유병헌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세월호 때 이 수사를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요. 이 검찰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머뭇거린다. 먼지털이 수사를 했는데 결국 유병헌 뭐 검거도 뭐 못했고 결국은 뭐 잘 안 된 수사로 결론을 냈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종료는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국가의 모든 공권력이 지금 막는데 좀 동원되고 지금도 모르게 그게 전파나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세월호 사건, 유병헌 검거하고 유병헌 사건하고 비교를 해서 좀 머뭇거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세모그룹이죠. 유병헌 구원파. 그때는 검찰도 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유병헌이 잠적하니까 또 모든 언론이 하루 종일 유병헌에 관한 이야기만 했었단 말이죠. 엄청 진짜 뭐 뼈 없는 닭 얘기까지도 하고 뭐 지금 기억이 다 나시겠지만 속보로 단독 달고 뼈 없는 닭발을 시켜 먹었다면서 뭐 저도 그때 종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모든 국가기관, 모든 언론에서 그 얘기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비교하면 좀 다르다. 너무 다르죠. 그렇죠. 언론에서 이만희 총회장인가요? 그분 집 앞에서 뭐 뻗치기라던가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김민우 변호사가 이 횡령 사건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횡령 이야기는? 그 이만희 총회장하고 그 김남희 씨라고 전에 있었던 내연녀 겸 2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이서 경기도 가평하고 경북 청도 등에 그 100억 상당의 부동산을 신천지 자금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는 곳에서 작년에 고소를 했었는데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과천 경찰서는 그 이만희 총회장과 김만희 씨를 소환해서 입수한 관련 서류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7월에 무혐의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고요. 지금 현재 안양지청에서 계류 중입니다. 예.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계좌랑 장부를 봤는데 그게 조작됐거나 허위 자료라는 증거랑 증언이 안 나오면 입증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단체 수사가 그렇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이게 잘 맞지 않고요. 횡령이나 배임에서 장부만 가지고는 뭐 그거 조금 장부상 잘못 쓴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실체가 뭐였는지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단계로서는 뭐 기소까지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다른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감염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이재명 지사가 믿지 못하겠다.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받으라. 하고 가평 별장을 찾아간 것 같아요. 엉뚱하게 기자회견 보면 뭐 콜레라 얘기도 했고요. 독감 주사 얘기도 하고 이래서
과연 뭐 제대로 저걸 알고 얘기를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본인이 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게 음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90세 정도 되기 때문에 고위험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 사람의 검체를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찾지를 못했고요. 예. 검체는 확보해서 지금 검사를 한 상황. 그렇죠. 교리상 영생한다는 사람이 걸렸다고 하면 이게 뭐 신도들한테 미치는 파장이 크니까 예. 일단 그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음성이라고 나왔지만 그 검체됐던 시료가 누구 건지는 뭐 또 다른 사람 거 갖다가 검사 그럴 받았을 수도 수도 있죠. 있는 네. 거니까요. 직접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영생 불사든지 뭐든지 간에 옆에 안원 전파를 해야 되니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조사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지사가 도착하기 전에 떠났고 그리고 과천 보건소에서 신분을 밝히고 검사했고 최종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검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만희 총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요. 뭐 가평이나 그 인근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충청도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가평은 떠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전에 뭐 유병헌 같으면 진짜 모든 언론기관이 보도를 해주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전혀 보도하는 데가 근데 없습니다. 3월 14일 날 본인 탄신일 날 그 전 신천지 뭐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집회한다는데 그 종교 집회에는 꼭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김일성 생일처럼 가장 중요한 행사인 모양이더라고요. 신천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도를 한다. 뭐 모략 전도도 있고 추수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법원이 최근 신천지 소속임을 속이고 포교 활동을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 민사소송이었는데요. 신천지 피해자 B씨 등이 신천지 서산센터의 계략과 모략에 미혹돼서 최대 7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면서 2018년 12월에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네요. 그래서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 1단독 안동철 판사님이 손해배상을 500만 원 정도 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4일에 하셨네요. 신천지라는 걸 밝히고 전도를 하라는 게 법원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속이고 하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위법하고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을 해주라. 저도 지금 요새 이것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좀 한번 고발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집단 소송을 찾아봤는데 생각하고 있다고. 집단 민사 뭐 집단소송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는 노동력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죄가 범죄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뭐 염전노예 그다음에 뭐 인신매매 후에 새우잡이 같은 거 보내가지고 월급 안 주고 강제 노역시키는 거 그런데 쓰이는 조문인데 이 경우에도 뭐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무임금으로 계속적으로 막 정말 뭔가 고갈될 때까지 육체적으로 고갈될 때까지 활동을 하게 하고 또 근근히 버는 돈 그거는 전부 신천지에 헌금 주게 하고 이런 면으로 봐서 노동력 착취 목적의 약취유인죄로 한번 구성을 해서 민형사를 다 같이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가능성이 들었습니다. 있어 보여요. 근데 이 재판은 위법성이 있다고 했는데 손해배상은 500만 원밖에 되지 않네요. 위자료예요.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신체적 손해가 있다면 뭐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 발생하면 되게 금액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손해에 대해서 법원의 정권을 판단하는데 거의 100단입니다. 그래서 뭐 이 금액 자체는 크게 크지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지만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요. 이게 500이지만 곱하기 하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돼요. 그 3월 14일로 예정됐던 신천지 창립 기념 예배는 취소됐다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하면 안 되겠? 진짜 그렇죠. 사람도 알겠.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취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민법상은 뭐 저기 재단이나 사단 같은 경우에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그냥 뭐 해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해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해산 명령이나 뭐 매한가지죠. 일단 법인격을 취득한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제 해산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집행정지를 하고 뭐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종교 단체인데 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사단 법인으로. 그러니까 사단 법인이 목적에 반해서 일을 했거나 공익에 해하는 일을 했을 때 주무관청에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뭐 그거를 근거로 취소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교단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법인으로서 없어지고 또 법인으로서 받았던 어떤 인격이라든지 세제 혜택 이런 게 사라질 것 같고 이 종교의 자유는 그보다 좀 더 상위에 있는 헌법상 자유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천지 교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안 되죠. 예, 이제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세제상 부분. 네. 예. 자, 근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 긴급 명령권이 일단 뭡니까? 대통령이 이제 하는 비상대권입니다. 예.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 보위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 명령을 법률과 가까운 명령을 내려라는 건데 이거를 좀 검토를 좀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전쟁 났을 때 예. 국회 모아가지고 입법할 수 없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입법하고 똑같은 효과를 노리는 예. 비상대권 같은 건데 예. 이걸 막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국회가 불가능해야 되고 교전 상태가 돼야 돼요. 전쟁 났습니까? 전쟁 났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국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 상권 분립에 명백히 위배되지만 너무 긴급한 상황, 교전이라 이럴 때. 그렇죠.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는 대통령이 먹을 수 하는 없으니까. 건데 지금 상황하고는 안 맞는다 이 말이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요건도 안 되는 거죠. 발령 요건 자체가 안 되고 예. 그래서 전에도 뭐 신천지의 협조를 구했지만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신 네.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진짜 검사 출신이신데 자기 권한이든 남의 권한이든 좀 법정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안타까워요. 이거는 밑 참모들도 있을 거고 상식적인 거에 가깝고 해야 되는 권한은 행사를 못 하고 할 수 없는 걸 갖고 좀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이건 언론에 좀 대스특필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뭐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것처럼 보도가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찾아보고 아닌 것 같으니까 사과를 하셨네요. 헌법을 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창고에 넣어놓고 있을 것이다. 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업체가 하나 붙잡혔네요. 네. 지금 반부패부에서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스크 관련해서 매점 매석 이런 거 하는 거를 단속하게 팀을 꾸렸고요. 지금 관련해서 업자가 하나 검거가 됐는데 이 서울 강서구의 창고에서 마스크 3만 장을 보관하다가 이게 중고 사이트로 대량으로 판매하다가 이게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 이것도 허위 또 대금 또 어떤 경우는 또 판매 대금을 또 챙기다가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어떤 마스크 제조업체는 아버지가 운영을 하고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니까 생산량 대부분을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싸게 넘기고 아들은 다시 비싸게 팔고 그래서 폭리를 칭한 이게 350만 개를 넘겼다. 네, 10배 이상.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아들한테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증여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풀린 가격으로 팔게 해준 이 부분까지도 지금 증여세의 의제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또 줄였지 않습니까? 아들한테는 반값에 넘긴 걸로 해놨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또 이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또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판매 대금을 그나마 또 아드님 계좌로 받은 게 아니라 배우자 명의나 또 그 손자 명의로 차명 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무자료 현금 판매에 허위 세금 계산서 수치에 뭐 등등해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지금 여러 개가 걸리고 거기 따라서 뭐 가산세나 이런 부분까지 추징을 당하면은 굉장히 많이 당할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이걸로 인해서 벌 수 있었던 돈 전부 또는 뭐 그 이상도 세금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5년간 탈세 혐의까지 확대해서 세무조사를 모조리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 방침인가 이게 봅니다. 세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비상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 검찰도 마스크 관련해서는 처벌하기 위해서 한다면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신천지 조사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까지 얘기를 하면서 고발한 거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부분을 좀 검토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검토도 벌써 이재명 시장이 막 그런 거 할 때 그때쯤 했어야 되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드네요. 네, 긴급성과 급박성에 대한 판단이 너무 지금 온도차가 큰 것 같고. 네, 다른 것 같아요. 좀 너무 느긋하다는 좀. 다른 권력 서운함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국세청도 사실은 과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는 게 최고 의무인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경찰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 마스크 사재기 관련해서. 예. 이렇게 되면 처벌이나 뭐 벌금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탈세 탈루가 굉장히 큰 범죄잖아요. 꽤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무조사를 결정하기가. 근데 전체를 다 세무조사를 하고 김윤호 변호사 지금 약간 언급했는데 가산세하고 이런 거 다 따지면 세금 탈루했던 거 그 이상을 거의 내야 됩니다. 아주 그 위법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세금을 이때까지 번 거는 뭐 싹 다 내는 상황까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업계에 이게 알려지면 절대 마스크 관련해서 사재기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이런 매정 매석 같은 건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물량이 350만 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들한테 넘길 때 반값인 350원에 몰아줬고요. 그 아들은 여기다가 요걸 받아가지고 3,500원에서 4,500원에 팔았거든요. 10배. 그러면 뭐 이거 장당 1,000원씩만 지금 세금이 붙는다고 해도 네. 35억이죠. 이야, 엄청나요.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마스크 때문에 긴 줄을 서고 있는데 이거 마스크 살려고 하다가 이게 병이 또 확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마스크 산다고 뭐 하다가 예. 또 보도 취재진한테 그 얘기했다가 취재진은 신고를 하고 뭐 또 검거하러 오고 뭐 난리도 아닌 상황 같은데 예. 이 부분이 참 뭐 좀 제대로 된 방법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만약에 일괄 공급하면 또 뭐 공산 주인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참 쉽지가 않은 예.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전국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방역 당국의 이야기를 좀 듣고 네.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발레단 소속의 나대한 발레리노 자가격리 와중에 일본 여행을 떠났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게 국민 개개인 협조를 사실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 언론 보도 보면 이 나대한 발레리노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도 자가격리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뭐 딸 집에 간다든가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시민의식이 있어야지만 방역이 성공합니다. 예.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자가격리 해달라고 14일날 하락했는데 그새 3일절 날 일본을 가서 또 찍어가지고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가격리를 자꾸 위반하기 시작하면 국가의 노력은 밑빠진 물붓기가 되고요. 뭐 어떤 국가가 해도 뭐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네네. 이것도 어떻게 처벌 300만 원의 벌금이요? 이게 벌금. 뭐 자가격리가 방역조치로서의 자가격리가 있고 예방조치로서의 자가격리 둘 다 있는데요. 어떤 걸 어기든 간에 벌금 300만 원. 지금 법은 바꿔놨는데 한 달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예. 그때 1년 이하도 가능한데 지금은 벌금 상한밖에 안 됩니다. 예. 코로나 3법이 통과돼서 그렇게 된 거죠? 통과돼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올려놨는데 그거는 벌칙 조항은 한 달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빨리 즉시 시행하는데 그것도 적용이 안 되죠, 이거는. 막 잠 하루에 1시간씩 자면서 방역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가격리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행 가고 그러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빠지죠. 진짜 그분들 한번 끝이 안 보일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일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공무원들, 우리 의료진들, 그 사람들 보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2차, 3차 감염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가격리 조치 중인 분들은 꼭 방역당국의 협조를 부탁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중에 권영진 대구시장 검사 출신이라고 했는데 검사 출신 아닙니다. 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정해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검사들 밑에 있겠죠. 출신들이. 예. 팩트 정정해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죄송합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